올여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동안 더 습한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록적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날씨를 두고 찜통 더위를 넘어서 용광로 더위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더운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폭염하면 지난 1994년 여름이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2018년 여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직 올여름은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그렇게 긴 폭염이 아니거든요. 예. 올해는 7월 달에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서 기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니까 이렇게 그 폭염 35도 이상의 그 체감 온도가 느끼게 돼서 폭염 경보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하여튼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올여름에 이렇게 유난스러운 건 아니다. 다만 7월을 빛 속에서 지나다가 갑자기 해가 나고 이러니까 그 습도가 높으면서 더 견디기 힘든 어떤 상대적인 그런 어떤 그 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이 되면 폭염이 더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이게 되고 또 일본까지 그 티벳 고기압이 덮으면서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에 가득 찼다. 그거를 이제 열돔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염 일수가 길었던 35일이었던 2018년도 이와 비슷한 어떤 기압 배치 열돔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여름에 유난히 뭐 사상 초유의 그런 그 폭염 일수를 기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정말 체감하는 더위는 너무 큰데 이 올여름 유독 더 폭염이 습한 이유가 이 태풍의 수증기가 더해지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계절적으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남쪽 필리핀 앞바다 이쪽은 굉장히 덥고 습한 공기거든요.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그 여름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륙에는 지난 장마 기간 동안에 1년에 내릴 강수량이 이 장마 기간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국의 대지가 다 습기가 많은데 강한 햇빛에 의해서 수증기 양이 많이 증발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 남쪽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의 양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한증막 같은 그런 찜통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일부 지역은 이렇게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도 예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체감 온도가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비가 온 다음에 좀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습도와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사막 지방은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견딜 만한 그늘에 있으면 견딜 만한 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나기가 이제 자주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상층과 지상 부분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소나기가 내릴 텐데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 기온이 한 34도까지 보일 때 그 시간대에 소나기가 오면 한 3, 4도 떨어질 거거든요. 한 30도. 그런데 반면에 습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습도가 한 10% 높아질 때마다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1도씩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50%일 때 33도와 33도이면서 습도가 70%일 때는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35도거든요. 체감 온도. 근데 이렇게 그래서 습도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소나기가 일시 잠깐 내린다. 전국을 덮는 비가 아닌 한 소나기가 일시 어느 국지적으로 내린다고 기온은 일시 떨어지지만 우리 몸에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난 후에 습도가 오르면서 오히려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좀 장마를 두고 이례적이다, 좀 역대급이다 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마 뒤에 찾아오는 좀 불볕더위 네. 현상들도 이례적인 겁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까? 네, 원래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장마 끝난 뒤에 불볕더위가 찾아오는 과거 여름을 떠올리시면 장마가 한 7월 하순경 끝나면 이때가 언제냐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대개 방학과 동시에 그 산과 계곡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그런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불볕더위가 찾아온 건 결코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전형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더위 폭염입니다. 예, 그럼 폭우와 좀 폭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 좀 문제가 이 장마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폭염이 찾아오다 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서 사망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이 위험성이 소리 없는 그런 살인자라고 합니다. 폭염은 홍수처럼 눈에 보이는 큰 그런 그 뭐 물더미가 아니거든요. 소리 없이 그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한 그 햇빛 속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예. 온열 질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특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각별히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는 가능한 그 작업을 피해야 됩니다. 또 대도시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장 같은 데서도 그런 그 온열 질환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열 질환은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게 이제 온열 질환을 줄이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일사병에 오래 노출돼서 열사병이 되면 우리 더위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신경계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열사병이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온열 질환입니다. 2003년도에 그 유럽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5만여 명의 사상 초유의 그런 사망자가 났었거든요. 올해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위를 피해서 햇빛을 피하기만 하면 온열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급적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요. 나갈 때는 뭐 챙이 큰 모자나 옷이 헐렁한 옷을 입는 데거나 이런 어떤 그 대비를 하면 온열 질환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특히나 지난해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더 크거든요. 네. 이 이유 그냥 단순히 좀 더 더워서 사망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올 여름에 지금 한 4, 5일 정도 우리가 겪었던 이 폭염이 역대 초유의 그런 폭염은 아니었거든요. 2018년은 35일간 그냥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건 이제 우리의 어떤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이제 냉방이 다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간다거나 폭염 속에 노출이 되면 그런 어떤 과거보다 많이 허약해진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계속 비가 오면서 좀 서늘한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쪼이게 되고 폭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선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뭐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일단.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햇볕을 직접 쬐지 않아야 됩니다. 부득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의 공사장은 이런 온열 환자에 대한 대비한 그런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습해서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잠임 들어야 될 밤 11시, 12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 29도, 30도를 보이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어떤 열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온열 질환에 노출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시골에서
혼자 밭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없도록 그런 어떤 주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또 땡볕에는 좀 더위를 피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노출이 되면 일사병 같은 경우는 열사병이 거의 비슷한데 어지러움증이나 심하면 구토 뭐 이런 그 근육 경련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즉각 빨리 찬물에 담근다거나 얼음보자기를 씌운다거나 선풍기를 켜준다거나 냉방이 된 대로 빨리 옮겨야 되고요. 동시에 그 119 응급차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열 질환은 우리가 더위 먹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스르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 더운 여름에 작업을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때 좀 평소보다 더 많이 깨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열대야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열대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면 자연적으로 낮에 가열된 공기가 식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낮에 받았던 열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한 여름에 습한 상태에서는 이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수증기가 그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또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다거나 이러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밤 기온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9시 사이에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밤을 우리가 열대야라고 규정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시와 해안가 지방에서는 25도 이상의 그 아침 최저 기온을 보였거든요. 예. 자,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날 때는 그 수증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 온도는 더 불쾌하고 더 많이 답답한 그런 어떤 그 체감 온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열대야 문제는 전적으로 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거세게 내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수도권에서는 뭐 철도나 이런 게 통제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더위와 갑작스러운 폭우 반복되는 현상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상층에 덮고 있는 이제 비에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가득 차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에 일사이에서 기온이 오르면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크게 되고 그러면 공기가 뒤집히게 되고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제 그런 대류 구름이 발달하는데 그런 속에서 쏟아지는데 지금 아마 이 시간 현재도 우리나라 전국 어딘가에서는 그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매우 좁은 지역에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한 이후 지난 7월 11일 이후 처음 두 번째 그 재난 문자가 영등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졌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그 한 여름철에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낮 기온이 지면 보고는 이제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산림청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장마 기간 중에 한 많은 곳은 한 10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지금 그 우리 전국의 지반이 매우 무른 상태거든요. 여기에 어제와 같은 한 시간당 한 70mm 비가 그 지역에 내려버리면 이 임계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지반이 그 물이 더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장마 때 같이 여러 시간 지루하게 내리는 그런 비는 아니지만 단시간에 내리는 이 비로 또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 그 위기 경보를 이제 격상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산사태 관련해서 더 이상 뭐 사고 등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올여름 이런 불볕더위를 겪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죠. 이제 우리 기후 변화는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이러거든요. 미국에서도 40도 이상의 어떤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본격적인 7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5월과 6월에 이미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데 본격적인 여름인 북반구의 여름인 7월이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은 우리는 여름이지만 호주 이쪽 남극은 겨울이거든요. 계절적으로. 이 계절적으로 겨울인 그쪽에도 상당히 지금 고온 현상으로 그 남극의 얼음이 많이 녹는다거나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폭염 등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극한적인 표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걸 예방하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요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온 상승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이산화탄소 줄이는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태풍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이 좀 세력을 불리고 네.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그 수치 모델 자료들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상당히 정상적인 속도로 오키나와 지나서 중국 남쪽 내륙을 상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예. 이게 속도가 한 2, 3일 정도 오키나와 부근에서 느리게 가면서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5일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와 태풍의 진로가 달라진 점은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조금 엿보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문제이고요. 수치해보 모델의 이제 어떤 결과들이 지금의 상황을 또 반영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7월 31일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닷새 뒤인 8월 5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전 예상대로 중국 대륙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우리로 올 건지는 지금은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좀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현 시점에서의 예측입니다. 예, 향후 태풍의 경로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적 폭염 등과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